만남과 소통 집단 상담을 소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담이 뭔지, 그리고 상담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집단 상담에는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집단 상담의 역사, 그리고 집단 상담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과연 사람이 어떻게 집단 상담에서 변화하는지, 그리고 집단 상담이 좋은 점, 그리고 뭐 좀 좋지 않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같이 살펴볼게요. 자, 먼저 상담은 서로 이야기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상담은 하나의 학문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하나의 활동입니다. 우리가 뭐 친구를 사귀고 혹은 뭐 연애를 하고 혹은 뭐 일을 하는 것처럼 상담도 함께 이야기하는 하나의 활동을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최근에는 현대사회에서 하나의 학문학이 돼서 학문화가 돼서 뭐 상담학이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학문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의 활동으로 시작한 거다. 그럼 함께 이야기하는 거는 다 상담이냐? 잡담과는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잡담은 목적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되는 대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상담이다라고 이야기하려면은요, 분명한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상담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고등학교 때 진학 상담 이런 거 해보셨죠? 그래서 대학 어떻게 갈지 선생님이랑 뭐 성적표를 놓고 배치표를 놓고 진학에 대한 목적이라는 어떤 그 목적 아래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게 진학 상담. 여러분 혹시 뭐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실 때 은행이나 이런 투자 업체에 가서 투자 상담 받으시죠? 그리고 연애에 대한 이야기, 연애에서 어떤 문제,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상담을 연애 상담, 그리고 뭐 인생 상담. 그래서 상담 앞에는 이런 그 상담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붙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심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심리학자와 하는 상담을 우리는 그래서 심리 상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는 마음의 전문가예요. 가끔 지금도 좀 그런 어른들이 계시죠. 여러분 혹시 뭐 부모님이 혹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부모님 몸이 안 좋아요. 그럼 부모님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아빠, 뭐 엄마 병원 가서 좀 검진 좀 받아봐요. 그럼 어떤 어른들은 내 몸은 누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제일 잘 알아. 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요, 더 많이들 그러셨어요. 야,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뭐 전문가?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전문가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전문가들을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는 몸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선생님 내 몸이 어떻죠? 라고 이제 물어보고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마음의 전문가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마음은 내가 잘 알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 좀 상담 받아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상담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는 뭔가 의지가 약한 사람, 뭔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이면에는 마음의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화적으로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많은 경우는 사실은 내 뜻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전문가인 심리학자를 찾아가서 이 마음의 어떤 분명한 목적, 어떤 목적이 있죠? 상처를 치유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잠재력을 현실화시켜서 내가 또 조금 더 심리적으로 성장을 하고 싶다든지, 그래서 내 삶에서 변하지 않은 어떤 부분들을 좀 변화하고 싶다든지,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어떤 조언을 듣고 싶다든지 하는 다양한 이유들, 다양한 목적들을 가지고 마음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심리상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선 당연히 저희가 이제 심리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상담이라고 하면은 이제 심리 상담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러분, 오늘은 좀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을 가리키는 영어 표현은 카운셀링이에요. 그런데 카운셀링이나 컨설팅, 우리가 보통 자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코칭, 많이 좀 요즘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상담이나 자문이나 코칭,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실 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코칭,
자문, 너 좀 심리 자문을 받아봐라. 네 마음에 어떤 전문가의 좀 조언을 들어봐라. 그리고 한번 코치를 받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좀 포장지를 바꾼 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혹시 뭐 코칭 전문가 교육 이런 걸 이제 받아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다루는 이론들이 다 심리상담 이론과 똑같아요. 그래서 뭔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람들만 심리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심리적으로 좀 고민이 될 때 내 삶에서 어떤 과거에 아주 심각한 상처가 아니라 내가 지금 직장이나 혹은 내가 어떤 다른 주변 인간관계나 내 삶의 어떤 직업 선택이나 이런 데서도 내 관점이 아니라 좀 다른 객관적인 관점을 알고 싶을 때 사실은 심리학자를 찾아가서 받는 것도 큰 틀에서 보자면 다 심리상담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세 가지는 매우 서로 비슷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이란 것이 어떤지를 좀 확인을 했는데요. 자, 상담을 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죠.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상담은 개인적으로 받는 상담인 거죠. 그래서 개인 상담을 구성하는 사람은 전문가인 상담자와 상담을 받으러 내방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담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영어로는요, 클라이언트라 그래요.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고객 이렇게도 표현하고 사회복지에서는 대상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심리상담에서는 내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에서는 전문가와 그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내담자 이렇게 이제 둘이 구성이 돼 있고요. 집단 상담에서는 상담자라는 표현보다는 집단 리더 혹은 지도자. 근데 사실은 지도자라는 표현이 영어로 그냥 리더고 지도자인데 왠지 이거를 지도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권위가 있고 뭔가 굉장히 의존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리더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 상담 경우에는 집단 상담 끌어가는 전문가가 굉장히 지시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이런 만남과 소통 집단 상담에서는 사실은 리더의 역할이 그렇게 굉장히 크거나 중요하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리더라고 표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집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집단원, 영어로 그냥 멤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러 오기는 했지만 집단 상담의 특성상 집단이 더 중요시되기 때문에 집단이란 형태가 그래서 집단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개인 상담에서는 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래도 1대1로 만났기 때문에 그 내담자의 개인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주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론 꼭 과거에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보통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올 때는 과거의 상처에 대한 어떤 주제들을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요. 주로 과거와 관련된 혹은 과거와 연관된 현재라든지 그런 내면에 대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에서는 다분히 상처를 좀 치유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꼭 개인의 상처만 치유하는 게 상담의 목적은 아닙니다. 내 현재에 대한 어떤 그런 자문이나 조언을 얻기 위해서도 오기는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상담비가 그렇게 싸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처 치유가 아니라 어떤 뭐 자문이나 조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의 선배들 우리 주변에 뭐 의지할 수 있는 어른들을 찾아가서 많이 해결을 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심리학자한테 상담비를 내고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주로 토로하러 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 상담을 어떻게 표현했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 줄 읽겠습니다. 시작. 진짜 변화를 준비하는 단계. 사실 이 표현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좀 넣었어요. 좀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상담 자체가 진짜 변화를 일으키기는 조금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사람은 상담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함께 사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이 사람이 함께 살아갈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어떤 사건을 가지고 상담해 왔어요. 그럼 진짜 변화는 사실은 그 현장에서 일어나야 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담에서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옛날에요. 저희 엄마가, 저희 아빠가, 제 친구가 이런 이야기들 상담자가 듣고 공감도 하고 때로는 직면도 하고 혹은 야 내가 네 친구라고 생각하고 표현해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혹은 또 실제로 가장 이상적이라면은 상담쌤과 갈등을 해가고 갈등을 풀어가면서 거기서 얻었던 경험을 가지고 자기 삶에서 적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현장에는 사실은 상담자는 없어요. 그렇죠? 상담자와 함께했던 기억을 가지고 내 삶으로 돌아가서 내 삶에서 진짜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만약에 된다면. 그래서 개인 상담은 이 사람이 진짜 변화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좀 단계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 집단 상담은요. 과거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주로 지금 여기의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집단 상담마다 다르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집단 상담은 이제 만남과 소통 집단 상담을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 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혹은 집단원들한테 여러분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10명 정도가 듣고 공감을 하겠죠. 그런데 상담자는 준비된 전문가니까 이야기를 대충 듣고 질문을 하면은 그 사람이 어려운 것들이 금방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그런데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1시간이나 2시간 듣는다고요? 막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질문을 해가고 받아가면서 10명을 대략 이해시키는 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집단에서는 주로 뭘 다루게 되냐 하면은 지금 여기의 이야기들을 다루게 돼요. 지금 여기의 이야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단에서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얘기 들으니까 나도 너무 속상하다. 사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그럼 같이 위로할 수 있긴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와 비슷한 일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 이 얘기가 이해가 안 간다. 거기서 왜 당신이 그렇게만 생각하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해받지 못했다고 굉장히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지만 사실은 집단 상담에서는 내가 이야기를 했고 공감받고 싶었는데 네가 날 공감해주지 못하니까 내가 속이 상했고 기분이 나빴다라는 지금 여기에 감정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겁니다. 또 집단을 하다 보면요. 대략 1년 정도 이상씩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년 정도 참여할 때 한두 번은 내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엄마가요, 우리 아빠가요, 옛날에 그렇게 한번 울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듣고 공감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집단원들이 좀 바뀌었어요. 그럼 그렇다고 내 얘기를 또 할까? 내 얘기를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하면 하기가 싫어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에 관계 경험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죠. 개인 상담에서는 아무래도 주로 과거, 그리고 상담 장면이 아니라 밖에 있었던 대여된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집단 상담에서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단 상담이 지금 여기에 관계 경험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어쩌면은 진짜 변화를 위한 도전과 실천 단계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실제로 집단원들과 함께 살아가지는 않지만 10명 정도가 되는 구성원들이 모여 있으면요. 내가 과거에 친했던 누군가 혹은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 형제 혹은 학교에서 만났던 어떤 애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는 지금 여기에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 제 친구가 저한테 막 뭐라 해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거기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럼 상담자가, 그래, 그럴 수 있다. 근데 그러지 말고 너 가서 걔가 그럴 때는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럼 얘가, 선생님 알았습니다라고 이제 가서 또 혼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단 상담에서는 이 사람이 누가 뭐라 했을 때 아무 말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직접 여기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직접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이 또 말을 못하고 이렇게 있겠죠? 근데 그때는 집단 리더가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리더가 너 여기서 한번 해봐라. 그리고 상대방한테는 너 좀 기다려봐라. 얘 좀 얘기 좀 들어보자. 하면서 직접 개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 변화하는 현장에 집단 상담에서는 전문가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연습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중에 현장에 가서 내 삶에서 누가 나한테 뭐라 했을 때도 훨씬 더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짜 변화를 위한 도전과 실천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유튜브에 올릴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개인 상담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마치 개인 상담은 진짜 변화를 준비하는 그런 준비 단계고 실제 변화는 뭐 집단 상담에서 실제로 도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욕을 엄청나게 이제 먹을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제가 집단 상담을 오랫동안 하고 개인 상담도 하고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에요. 아, 그래서 진짜 집단에서 변하면 실제로 이 사람이 삶에서 변화로 바로 이어주는구나. 근데 개인 상담에서는요, 공감받고 이해받고 선생님 해볼게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인지라 상담자한테도 잘 보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밖에서 잘 못했더라도 상담자가 그거를 왠지 기대하고 좋아할 것 같으니까 좀 그거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상담자의 관계에서 솔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상담자와 1대1의 관계를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 1대1의 관계를 맺으면요 누구더라도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맞춰주게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 모습이 더 잘 드러날 수 있고 또 내가 그 가운데서 갈등을 하기도 쉽고 변화하기도 쉽다. 자, 개인 상담이 어떤 개인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은 집단 상담은 마음의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와 좀 같지 않냐.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개인 상담이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면 집단 상담은 일종의 피트니스 센터가 좀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다른 말로 하면요. 사실 개인 상담에서는 어떤 사람이 말을 잘 못해요. 자기 감정도 잘 못 느껴요. 그러면 상담자는 기다려줘요. 그리고 물어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자기를 돌아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단 상담에서는 리더는 기다려줄 수 있기는 하지만 다른 집단원들은 이 사람을 계속 기다려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리더가 우리 잠깐 기다리자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집단에서는 리더의 말이 법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집단원이 선생님은 왜 저 사람만 좋아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때 상담자가 네가 왜 나한테 개기냐 입 다물고 있어라라고 그거는 집단의 규칙이 아니라 상담자가 화가 나서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 사람도 지지 않고 대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사건이 어떤 사람 때문에 벌어지면 이 사람은 감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집단 상담은 어느 정도 소통 가능한 사람이 사실은 들어와야 이 작업이 효과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접수 면접을 하면서 대인 관계가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 저는 개인 상담부터 먼저 시작을 하셔라. 개인 상담을 그리고 하다가 어느 정도 내가 좀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그리고 좀 더 잘하고 싶으면은 집단 상담으로 들어와라. 그런데 집단 상담하다가 힘들면은 개인 상담 유지하면서 개인 상담자한테 좀 힘도 받고 조언도 받고 그리고 집단 상담 진짜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은 1시간을 온전히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집중하고 또 개인이 돈도 많이 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없으면 사실은 사람들이 잘 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저도 받으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집단 상담은 내 삶에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요. 얼마든지 계속 참여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마음의 건강 계속 추구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병원은 몸이 아프면 가잖아요. 그런데 몸이 너무 아프면 운동을 하러 못 가죠. 그래서 어느 정도 몸이 내가 어느 정도 기능할 수 있고 근데 내가 몸을 더 건강하게 하고 싶으면 피트니스 센터 가서 운동을 하듯이 집단 상담은 오히려 마음이 너무 힘든 사람들보다는 힘들더라도 좀 버텨낼 수 있는 사람 혹은 너무 힘들면 개인 상담을 받아가면서라도 좀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 그래서 더욱더 건강한 마음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집단 상담 참여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들은 사실은 비교적 적어요. 어느 정도 집단에 1년 참여했다. 그럼 그 사람은 마음의 힘이 상당한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1년 동안 참여하면은 구성원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과 내가 일주일에 2시간씩 마주 앉아서 그냥 겉으로 농담 따먹기가 아니라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건강하다는 걸 의미하고요. 또 더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은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개인 상담은 저도 뭐 사람들한테 뭐 그 사람이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추천하기도 어려운데 집단은요 저는 아무한테나 추천해요. 누가 뭐 대학원 뭐 오고 싶다 그러냐 그러면 이제 일단 물어봐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냐? 그럼 상담이다. 그럼 너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갑자기 대학원 때문에 문의들 들어오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왜 들어오라 그러냐? 진짜 네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어떤다는 건지 응? 머리로만 알지.
그냥 진짜 경험을 해봐라. 그리고 자기가 사람들의 마음 건강과 상처 치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면 네가 먼저 경험해봐야지. 자기가 피트니스 센터를 한 번도 가보지 않고서 자기가 트레이너가 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아이러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개인 상담으로 들어보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격도 비쌀 뿐더러 상담자가 내담자가 오면 쳐다봐요. 얘기하라고. 그럼 계속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렇게 힘든 게 없는데 근데 집단 상담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누가 막 시비를 걸어요. 왜 가만히 있냐부터 시작해서 뭐 웃으면 왜 웃냐, 뭐 인상을 쓰면 그 말이 많으면 왜 이렇게 말이 많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거기서 할 이야기들이 생겨서 진짜 내 마음을 계속 돌아볼 수 있는 세팅이 집단 상담이다. 그래서 집단 상담은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집단 상담의 종류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집단 상담의 종류. 일단 제가 지금 염두에 드리고 말씀드리는 집단 상담은 비구조와 개방형 위클리 집단입니다. 이걸 저는 그냥 줄여서 비기위 집단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모든 집단 상담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떤 집단 상담들이 있느냐? 먼저 내용과 틀에서 얼만큼 구조화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비구조화, 반구조화, 구조화로 나뉘어집니다. 구조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런 연수, 교육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구조화예요. 그래서 무슨 리더십 집단이라고 하면은 강사가 나와서 리더십에 대해 설명도 하고 과제도 주고 조별끼리 과제도 해결하라고 하고 그거 발표도 하고, 그래서 이 구조화 집단은요 주제도 명확하고 매 시간마다 해야 될 그런 어떤 그 과제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블랭크 제가 채우고 그거 돌아가면서 읽게 하고 간단하게 서로 피드백 느끼게 하는 딱 짜여진 것이 바로 구조화입니다. 비구조화는요 어떤 주제도 없어요. 그래서 집단 시작할 때 리더는 그냥 시작을 알려야 되니까 이제 시작하시죠. 할 얘기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때로는 침묵이 흐르기도 해요. 처음에 오신 사람들은 뭐 무슨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그 친구도 집단 그래도 1년은 참여했는데 처음 왔어요. 그럼 보통 처음 오신 분들은요 시작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눈치를 봐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하는데 이 친구는 좀 적극적이었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무슨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가방에서 신문을 꺼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신문에 봤는데요. 신문에서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딱 쳐다보는 눈빛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아무 얘기나 하라며. 그러나 날 신문에서 읽었던 얘기, 정치적인 얘기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뭐 그래 이렇게 시큰둥하게 반응하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아니 아무 얘기나 하라며.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런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구조에서는요 어떤 이야기 해도 상관없습니다. 농담하고 싶으면 농담해도 돼요. 뭐 집단에서 농담하면 안 된다 이런 규칙도 없어요. 그래서 집단에서는 어떤 이야기든지 할 수 있는 게 비구조화다. 그런데 집단에 온 사람들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한 이야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될 뿐이죠. 자, 반구조화는 큰 틀에서 주제는 있어요. 그런데 매 시간마다 해야 될 것들이 그렇게 꽉 짜여져 있지 않은 겁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가 아카데미에서 섹스 토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이나 어떤 고민이나 혹은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증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섹스 이야기를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섹스 이야기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중간에 1시간, 식사 시간 빼고 7시간 동안 섹스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했냐면은 사람들이 섹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10시에 딱 모였길래 종이를 줬죠.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한번 집단에서 나눠봤으면 하는 이야기를 적어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적었어요. 이름은 적지 말고 이렇게 적어봐라.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 접었어요. 반반 접어서 거기서 제가 이제 꺼내가지고 하나씩 칠판에 썼죠. 칠판에 쓰고 나서 이제 이런 주제들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당신들이 원하는 걸 한번 이제 다수결로 이제 정해서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한 4개 정도만 가장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정해보자. 그래서 이제 4개를 정해서 그 이야기들. 그럼 그 주제만 또 던져주고 거기에서는 또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끝나면 그 다음 주제. 요런 게 이제 반구조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구조화나 반구조화는 이런 이야기를 하겠구나라고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구조화는 사람들이 선생님 집단에서 무슨 얘기해요? 그럼 나도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왜?
어떤 얘기든지 해도 되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눠요. 그러면 그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할 얘기가 딱히 없는 거죠. 왜?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게 비구조화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구조화, 반구조화, 구조화. 또 중간에 참여가 가능하냐에 따라서 개방형과 폐쇄형인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집단들은 거의 다 폐쇄형입니다. 왜 폐쇄형이냐?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4박 5일을 한다든지 10회를 한다든지 20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사람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한 20회인데 10회가 끝나고 11회 때 누가 들어온대요. 그러면은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10회만 남았는데 괜찮겠냐? 그럼 다른 사람들은 20회인데 자기는 10회만 하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요. 또 한 15회가 됐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걸 받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처음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10주나 같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적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거의 다 폐쇄형입니다. 중간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이제 센터에서 하는 집단 상담은 개방형입니다. 개방형은요, 시간 제한이 없어요. 기간 제한이. 그래서 지금 가장 오래된 집단이 이제 목요일 집단인데 이제 좀 있으면 300회가 돼요. 300회가 된다는 거는 50회씩 1년이 50회니까 이제 만 6년이 이제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가 누가 이제 나가잖아요. 그럼 그때는 대기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자가 계속 있어야 이 집단이 이제 계속 이제 지속이 될 수 있어요. 언제까지 계속될까? 저도 궁금해요. 제가 이제 얄롬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집단 상담 이제 유명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 책을 보니까 미국에는 26년 된 집단이 있대요. 근데 그 책이 쓰여진 지가 벌써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딱 봤을 때 저는 되게 충격받았어요. 집단이 26년이 될 수 있구나.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더도 계속 바뀌고 구성원들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집단 틀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300회가 넘어가고 있는 집단이 있는데 다른 집단들도 이제 뭐 300회까지 200회가 넘는 집단도 있고 한데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온 사람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원래 멤버처럼 느끼긴 하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은 바로 전주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5주 전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1년 전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방형 집단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찾기가 좀 어렵다. 주로 폐쇄형이 주로 많다. 자, 모임 주기가 매주마다 모이는 집단이냐 위클리 집단이 있고요. 그리고 3박 4일 4박 5일씩 어디에 가서 혹은 어디에 가진 않더라도 어디 학교에서 하는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집단들을 마라톤 집단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얄롬을 비롯해서 집단 상담에 대한 어떤 효과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서양 학자들이 염두에 두는 집단은요, 비구조화 개방형 위클리 집단을 염두에 두고 집단 상담에 대한 효과를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비구조화 개방형 위클리가 이제 적다. 그럼 왜 이제 적냐? 사실은 이 개방형 집단, 이 무제한 지속되는 집단이 힘들기 때문인데요. 이따가도 제가 역사에서 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저도 이 비구조화 개방형 집단을 해보려고 2004년부터 시도를 했더라고요. 2004년부터 했다가 이제 대기자가 없으니까 종결하는 사람만 있으니까 하다가 좀 끝나고 하다가 이제 목요일 집단이 이제 그때부터는 대기자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은 이제 상담 쪽으로 유명한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하시는 집단인데요. 그런 집단은 뭐 비구조화나 반구조화 정도가 돼요. 어떤 뭐 큰 틀에서 방향성은 있기는 하지만 아주 매 시간마다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는 마라톤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집단이니까 당연히 폐쇄형이겠죠. 그러니까 4박 5일씩 어디에 간다든지 거기에 가서 계속 이제 집단 상담만 하게 되는 집단들이 많이 있고요. 보통 대학교 상담센터에서 하는 집단은 구조화 집단이 많아요. 구조화나 반구조화. 그것도 폐쇄형이고요.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매주 오기 때문에 위클리 집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조화 개방형 위클리 집단은 사실은 대기자가 계속 많아야 되고 대기자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집단 상담이 많이 알려져야 되고 한편으로는 그 사회가 상담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좀 호의적이어야 계속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비구조화 개방형 위클리 집단 하는 데가 저희 센터밖에 없어요. 근데 와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제가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디서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늘 물어보거든요. 상담 전문가들이나 만나면은, 혹시 비구조와 개방 집단 있는 데가 있냐? 근데 아직까지 제 귀에 들어온 건 하나도 없어요. 제 귀에 들어온 건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한편으로는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은 많은 집단들, 혹시 여러분이 다른 집단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공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수련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목적만 딱 달성하면은 가거든요. 수련 도장만 찍으면은 가기 때문에 사실은 집단이 지속적이진 않는데,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좀 그런 어떤 전공자들이나 이제 그거보다는 좀 일반인들, 정말 순수하게 집단에서 작업하고 싶은 사람들만 좀 모으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써서 비교적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단 상담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역사는 저희 센터에서 하는 집단 상담의 모티브가 된 이제 집단의 역사, 원래의 역사들이고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저희 아카데미에서 집단 상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집단 상담은 크게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리학 쪽의 전통이고요. 하나는 의학 쪽의 전통인데요. 1946년 사회심리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커트 레빈이 코네티컷 주정부에서 어떤 한 프로젝트를 의뢰받았어요. 그건 뭐냐면은 집단 간의 어떤 긴장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리더, 그리고 인종 간의 갈등을 다룰 수 있는 리더를 좀 리더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한번 만들어 달라. 그래서 레빈이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사회심리학자니까 사회심리학자들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참가자들을 모아놓고 그 참가자들 그 그룹에 10명씩 모아놓고요. 거기에 자기 제자들이나 자기 동료들을 한 명씩 리더로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리더는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주제든지 괜찮으니까 마음껏 토론을 한번 해보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그 리더가 가서, 자, 우리 여기서 대략 10주 동안 자연스럽게 어떤 주제든지 토론을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토론을 하나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든지 괜찮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주로 자신의 집안 얘기를 꺼내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 얘기, 자기 부부 생활 얘기, 자기 부모님 얘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토론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더는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는 스태프들이 일방경 뒤에서 그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걸 녹화를 다 했어요. 그런 집단들이 여러 개가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집단이 끝나면 이제 레빈과 그 집단 지도자와 스태프들이 모여서 그 집단 과정에 대해서, 집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근데 다른 후속 모임이 있다는 거를 집단원 중에 누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선생님 저희도 거기에 가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레빈이 고민을 했대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게, 왜냐하면 이건 일종의 실험이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라는 실험이었기 때문에 실험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이 이 실험을 진행하는 이 진행 그룹에 들어와도 될까 고민하다가 오케이,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집단에서 일어났던 대화들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단원들한테 가서, 야, 나 거기 갔는데 되게 좋더라. 너네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을 하고 나서 그 집단의 분석도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전문가도 있고 집단원들도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활동에서, 전체 모임 그 활동에서 사람들이, 아, 내 모습이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보였구나. 아, 내가 말을 이렇게 했었구나. 자기 모습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면서 자기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대인관계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빈의 그 모임이 이후에 T집단으로 발전을 했어요. T집단은 Training in Human Relation, 인간관계의 훈련 집단의 약자예요. 그래서 T집단이라는 것들이 발전이 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T집단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관계 훈련 집단인 거죠. 방식은 비구조와 집단이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자유롭게 토론하게 하면서 대신 이제 지도자가 그 자리에서 직접 때로는 개입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비춰주기도 하면서 그런 훈련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집단들이 계속 발전을 하다가 심리치료 분야의 이론가들, 대표적으로 칼 로저스 같은 사람이
이런 집단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하는 과정이 자기가 생각한 사람들의 변화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자신의 이론을 이런 집단 활동으로 확장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로저스만이 아니라 뭐 프로이트나 아들러나 여러 사람들의 이론들이 나중에 좀 많이 적용이 됐는데요. 그래서 로저스는 자신이 하는 집단을 인카운터 그룹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카운터라는 걸 어떻게 번역했냐? 첫 만남이라고 이제 한국에서는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에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감추고 속이고, 그렇죠? 서로 조건적으로 대하지만 로저스는 집단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대하자.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얽혀 있는 게 없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보자. 이 솔직성, 그리고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가 로저스 이론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로저스는 이 집단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는 T집단보다는 참만나 집단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이제 광범하게 이제 퍼졌습니다. 자, 의학적으로 넘어가 보죠. 1905년 프렛이라는 의사가 결핵 환자들을 맡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의사였지만 이 결핵이라는 질병보다는 결핵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렛은 병을 고치기보다는 사람을 고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의학적인 도움을 계속 주면서도 그 환자들로 하여금 한 모임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 자신들의 삶의 어떤 패턴을 알기 위해서, 그날 느낀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일기도 쓰게 했고요. 그리고 한 집단원의 집을 여러 집단원들이 방문하기도 했고, 그리고 정기적인 모임을 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결핵도 상당히 좋아졌지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울감과 소외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결핵이라고 하면은 약 먹으면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여러분 어렸을 적에 결핵실 이런 거, 그때는 안 했나? 초등학교 때마다 결핵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핵 한번 걸리면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소외감들이 있어서 프렛은 그거를 그랬더니 결핵이라는 질병의 치유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울감과 소외감이 굉장히 호전이 됐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후에 뭐 아들러도 공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다른 의사들은 어떤 정신분열증, 조현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뭐 외래 환자들을 대상으로, 혹은 그렇게 조현병처럼 아주 심각하지는 않은 그냥 일상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이런 모임들이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쪽의 전통에서는 의사가 주도하고 또 의사의 도움을 받으러 오는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전문가를 의지하는 게 당연히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의사가 주도하는 그런 구조화, 일종의 틀을 갖는 이런 모임이었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모레노는 사이코 드라마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이 모레노가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자신의 사이코 드라마를 그룹 사이코 세라피라고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이코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사이코 드라마는 자원자가 나와서 연출자와 보조자들과 함께 일종의 드라마를 펼치고, 그리고 대중들을 향해서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할 얘기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가서 구경만 하다가 오는데, 사실 모레노가 했던 사이코 드라마는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이코 드라마를 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이코 드라마를 미국에 와서 이제 전파하면서 사람들이 네가 하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사이코 세라피를 그룹으로 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해서, 사실은 집단 심리 치료는 이 모레노가 처음으로 용어를 만들었는데, 사실 모레노의 집단 심리 치료는 이제 사이코 드라마를 염두에 둔 겁니다. 이러면서 의학에서도 어쨌든 의사들이 주도하는 그런 구조화, 주로 이제 병원에 오는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모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좀 약간은 어떤 정도 집단원과 리더 사이의 어떤 평등한 이런 분위기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 이유는 사실은 로저스는 나는 치료자고 니네들은 내담자니까 니네들은 내 말을 들어라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 사람도 나도 사람 너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개인 상담에서도 어떤 상담자 내담자 사이의 어떤 그런 권위, 한계를 설정하지 않았으니까 집단에서도 당연히 집단원들이 리더한테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되게 평등한 쪽이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의사가 주도하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의사의 어떤 지시를 받아가면서 하는 그런 흐름들은 다르기는 했지만, 여기에서도 집단이 많아지고 어서 집단이 많아지니까 전문가들 사이에 이쪽 집단과 이쪽 집단 사이의 교류,
그리고 상호 협력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60년대에 정신과 약물이 발전하면서 더 이상 정신과 환자와 일반인들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약물이 개발이 안 됐을 때는, 발전이 안 됐을 때는 심리적으로 힘들면은 무조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야 됐었는데, 이제 약물이 개발이 되니까 병원 가서 약만 타오고 일상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런 쪽 집단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정신과에 대한 그런 스티그마, 오명들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일반인들도 병원에 가서 약을 타먹거나 거기서 치료받는 게 많아지면서 사실은 더 이상 이런 집단들의 구분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비슷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이런 어떤 집단의 어떤 구분들이 없을 정도로 집단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가 하더라도 구조화 집단도 있고요, 의사가 하더라도 비구조화 집단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집단들은 매우 비슷해졌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역사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 레빈의 실험,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집단을 겁없이 시작했던 것도 이 레빈의 실험 때문이었어요. 특별히 훈련받지 않은 사람도,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자라고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로저스 역시도 사실은 이 세 가지 조건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서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에서 했던 이제 집단 역사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2004년 6월 이때 참만나 집단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했는데 이때 제가 한 30회 하다가 끝났었어요. 근데 제가 이때 결혼 준비가 있어서 한 20회까지는 제가 했고 나머지 10회는 이제 다른 사람이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때 집단을 처음 했고 이때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단을 좀 까먹고 있다가 입시 강좌를 하면서, 입시 강좌 2차가 뭐 이제 심리치료 이론에 대한 어떤 수업들인데, 사실 저도 학부나 대학원 다닐 때 심리치료 이론을 들어보니까 그래,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막상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해보니까 책에서 봤던 내용이 실제로 제가 경험하니까 그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실제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뜬구름을 잡았다면 지금은 내려앉은 구름을 잡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뭐 정신분석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백내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긴 하는데 속으로 야, 니네들도 옛날에 나처럼 비슷하게 뜬구름을 잡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이거를 사실적으로 좀 우리가 경험을 해볼까 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질의응답을 짧게 하고 둘러 앉아서 집단을 했었어요. 모든 입시 강좌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대학원 입시 때문에 공부를 하러 왔다 갑자기 집단을 한다니까 얼떨결에 참여했는데, 그러니까 뭐 좋기도 했는데 뭐 이게 뭔가 싶고 이제 그리고 10회가 끝났고 대학원 시험 봐야 되니까 혹시 뭐 계속 하실래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끝나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선생님 저는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팀이 여러 팀이니까 야, 그럼 니네들 한번 모아서 해보자. 그래서 3팀인가 4팀인가 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 10명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이때도 한 10회 하고 10명이 시작해서 10회를 했어요. 10회가 하니까 사람들이 한 10명 중에 2명이 나간대요. 그럼 8명 했거든요. 또 10회, 20회 하니까 3명이 나간대요. 근데 집단은 구성원이 너무 줄어들면은 집단이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20회로 끝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때 좀 더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고, 또 제가 이제 이때부터 야, 이게 되게 짧은 경험이었지만 저도 물론 이때는 잘 몰랐죠. 집단이 뭔지도 모르고 집단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근데 재밌게도 우리가 서로 집단 안에서 가식 떨지 말고 솔직하게 해보자.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실수하면은 누가 그 사람한테 피드백을 주겠냐. 서로 욕만 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런 역할들을 한번 해보자. 서로에게 거울이 돼주자. 이런 얘기만 했고 그냥 진행이 됐는데도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런 얘기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왜 그동안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안 했는지,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좋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2009년 11월부터 목요일 팀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 근데 이제 만남과 소통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렇게 이제 시작된 집단이 현재는 이제 8팀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단마다 인원이 좀 다르긴 한데, 대략 85명이 참여하고 있고, 제가 이번 강의를 주면서 세봤어요. 그동안 집단에 왔다 가는 사람이 몇 명인가 그랬더니 이제 19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종결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이제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들보다는
사실은 좀 일반인들, 우리가 정말 마음에 대한 관심, 순수한 관심, 그러니까 수련 도장 찍으려고 하지 않고 순수한 관심으로 오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싶었는데 조금씩 전공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왠지 좀 괴리감도 느끼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전공자들을 좀 따로 팀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2012년 12월에 평일 오전에 이제 과학자 전문가 준비반이라는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화요일, 금요일 팀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 팀은 주로 좀 일반인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 오전 팀, 지금은 화수목금 4팀이 있어요. 그리고 4팀 45명 정도가 있고, 여기도 2012년 시작했기 때문에 종결한 사람을 쭉 찾아봤더니 180명 정도가 이제 종결을 했고, 현재는 이 정도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카데미에서는 총 12팀이. 그런데 이제 평일 오전에 집단을 원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들이 있어서 그분들도 이제 여기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계세요. 주로 이제 애기 엄마들이나 혹은 이제 전업주부들이 이제 저녁 때는 시간 빼기가 힘드니까 이제 오전에 들어오시는데, 하지만 여기는 주로 전공자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참 만난 집단. 근데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13년에 이름을 바꿔서 만남과 소통 집단 상담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과연 집단에서 어떤 것을 얻어갈 수 있느냐, 집단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2가지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얄롬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연구했던 것들, 이런 내용들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집단을 하면서 집단은 이런 게 좋다라고 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먼저 얄롬은 집단에서 어떤 것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조사해봤더니, 어떤 사람들은 집단에서 나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구나.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겨내는 걸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들. 그래서 함께 모여 있을 때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희망을 얻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일이 굉장히 나만의 독특한 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모들이 아이들의 감정이나 경험에 대해서 너는 왜 그러니? 라고 비난을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이해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조금 용기 내서 솔직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털어놓다 보면은요, 사람들의 경험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 피해자들 대상으로 썼던 자조북이 있어요. 자조북. 자조북은 자기가 혼자 책을 읽어가면서 답변을 하면서 도움을 얻는 그런 책인데요. 그 성 피해자들 대상으로 했던 그 책의 이름이 뭐냐? 보통의 경험이에요. 보통의 경험. 이게 무슨 얘기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고 너무나 힘든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저주를 받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 들으면 더 힘든데, 집단에 와서 용기 내서 얘기를 하면은 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옛날에 힘들었을 때 나는 누군가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해서 힘들었는데, 근데 나는 그거를 과정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나와 비슷한 일을 겪었던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도움될 만한 정보 그리고 충고를 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집단에서 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사람들로부터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정보를 얻고 충고를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걸 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주든지 위로를 해주든지,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요 4가지는 굳이 집단 상담이 아니어도 사실은 집단이라는 틀 안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종교 활동을 하시던 아니면 친한 친구들이 있던, 그쵸? 거기서 지내면서 좀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구나 느끼기도 하고, 서로 정보를 하거나 정보를 주거나 서로 도움을 주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 소속감부터 나머지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집단 상담이라는 틀에서 느끼기 좋은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소속감입니다. 이 소속감은
물론 다른 부인들도 소속감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아주 오래된 친구들은 그 소속감이 굉장하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라는 소속감이 있기는 하지만 집단도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도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거기에 느껴지는 경험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집단 상담 끝나고 후기 글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올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친구가 직장에서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떤 상사한테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막 저희들이 막 같이 위로도 해주고 방법도 주고 이제 이랬죠. 근데 그러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너는 그 사람이 없는 한 가지가 있다. 이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너한테는 집단이 있지 않냐고. 응? 네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네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너 기분 좋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속 얘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집단이 너한테는 있지 않냐고. 이 친구가 되게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더라고요. 자기 그래서 집단 생각하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소속감. 그런데 소속감을 느꼈는데 갑자기 내가 먼저 직장 일이나 다른 일 때문에 집단을 떠나야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동안 맺었던 관계들과는 단절이 되는 느낌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그대로 있는데 나만 거기를 떠난다는 느낌은요. 마치 우리가 삶의 마지막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남겨놓고 이 사람들과 내가 이별하는 그런 순간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집단을 떠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집단을 떠날 때도 있죠. 이별. 그래서 정말 친하게 했던 사람이 다른 일 때문에 집단을 더 이상 못하거나 옮겨야 된대요. 그럼 그때 내 어렸을 적에 나랑 정말 친했던 단짝이 전학 갔을 때 그런 느낌들,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의 느낌들,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사별했을 때의 느낌들, 이런 주제들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집단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구조화 집단의 특성상, 개방형 집단의 특성상 집단에 참여한 정도가 사람마다 다른데 내가 처음 들어갔으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왠지 친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이제 끼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들, 그런 고립의 느낌들, 이런 실존적인 주제들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집단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위로해 주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막 비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묵혀있던 감정이 터지면서 울음으로 터지거나 화를 내거나 이렇게 감정이 한번 해소되는 그런 정화의 느낌을 갖기도 하고요. 또 집단 안에서 우리가 서로 솔직하게 서로에 대한 피드백을 하다 보면은 희한하게도 내가 자녀로 있을 때 내가 경험했던 가족, 그걸 원가족이라 그럽니다. 내가 자녀로 있을 때 부모님과 내 형제가 있는 그런 원가족, 우리가 보통 상처받았던 그때의 가족이었죠. 우리의 어떤 삶의 기본을 만들었던 그 가족들이 재현되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재현. 다시 말해서 내가 뭔가 부족할 때 나를 감싸주는 엄마, 감싸주는 엄마를 비난하는 아빠,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내 동생, 이런 패러다임이 집단 안에서도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원가족들이 재현이 되는데 집단의 특성상 그것들이 치유되고 극복되는 쪽으로 재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원가족의 교정적 재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좀 바꿨습니다. 원가족의 상처들, 그때 나도 굉장히 힘들고 억울했는데 나 때문에 부모님이 갈등이 있고 동생이 힘들어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가 더 깊어졌는데 집단에서는 부모님이고 동생이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을 갖게 하지만 거기서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옛날 일이 재현이 되는 것 같지만 긍정적인 쪽으로, 결과적으로 좋은 쪽으로 재현이 돼서 원가족의 상처를 극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집단 상담의 효과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집단 상담에서는 대인관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직장인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설문을 해봤을 때 1위가 대인관계예요. 재밌죠? 직장은 일하러 갔는데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대인관계를 어느 곳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대인관계는 모두 개인에게 맡겨져 있거나 어린 시절 부모에게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대인관계가 좀 부족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자녀들도요, 보편적인 대인관계를 잘 학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 상담에서도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집단 상담에서는 관계를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씩 짚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옛날 대인관계 패턴이 재현되기도 하고요. 그냥 재현이 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있고 집단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피드백을 하면서 다시 상대방의 피드백을 들어가면서,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아는 거. 세 번째로는 그걸 연습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노래를 못해요. 그러면 노래 전문가한테 가서 노래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돼지 멱 다는 소리로라도 자기 모습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럼 전문가가 어떻게 합니까? 지적을 하죠. 그렇죠? 그럼 지적했다고 끝나면 잘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못하는 노래를 계속 해야, 계속 피드백을 들어야 언제까지? 잘할 때까지 되죠. 그런데 그런 대인관계는요, 그런 식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없습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게 가능했어요. 부모님이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친구가 널 싫어하지. 하지만 부모님의 비난이 너무 크게 들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직한 어떤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니까. 그리고 부모님은 애가 겉으로 잘하면 부모님도 사는 게 힘들었으니까 그래 잘했다 이렇게 넘어가죠. 근데 집단에서는 계속 솔직하라고 요구합니다. 네 모습을 드러내라. 네 안의 열등감, 네 안의 분노 드러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줍니까? 그게 잘했다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피드백을 들어요. 그리고 집단 리더도 피드백을 줍니다. 그럼 뭐 하면 되죠? 세 번째로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그런데 반복적인 실패가 동반되는 그 연습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곳은 사실은 다른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 계속 연습하는 걸 봐주겠습니까? 아니죠. 네가 나한테 실수하면 우린 끝이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집단에서는 어때요?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실수해도 사람들이 물론 싫어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싫어하면 표현하라고 하면 되니까. 하지만 내가 그걸 변화하고 싶기 위해서는 그런 대인관계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 대인관계 학습과 연관되는 것들이 바로 사회화 기술의 발달이에요. 사회 기술 뭐죠? 적절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럼 여러분이 직장에서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어떨까 해서 얘기를 딱 했더니 분위기가 싸해져요. 그럼 여러분은 굉장히 민망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리죠. 난 역시 어떻게 해야 돼? 입 다물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집단에서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직접 다 받아요.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집단에서는 적절한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계속 따라할 수도 있고 혹은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들을 수도 있고 욕만 먹는 게 아니라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사회기술이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 적절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집단에 와서 사회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고요. 이런 사회기술을 발달시키는 거나 대인관계를 하는 거나 다른 부분들과 연관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모방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따라하는 거죠. 이건 뭐 개인 상담에서도 나타나는데 집단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더라고요. 제가 집단에서 되게 좀 자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위축됐다라든지 혹은 너무 뭐 자책할 때, 막 이럴 때 뭐 되게 비꼬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어떤 집단원들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딱 무슨 얘기를 할까 주저하고 있는데 제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이 들리면서 자기가 나처럼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도 배우게 되고 말투도 배우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모방입니다. 그래서 얄롬은 집단 상담에서 당신들이 어떤 도움을 얻었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집단의 치료적 요인들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집단을 하면서 집단이 효과적인 이유. 사람들이 저한테 도대체 집단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리고 집단이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는 얘기들인데요. 자, 첫 번째로는 솔직성입니다. 이 솔직성은요, 우리들한테는 어려운 것이지만요, 아이들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게는 솔직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는 태어날 때는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애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드러내면서 부모나 형제나 친구들한테 비난을 받아가면서 우리는 우리를 숨기게 됐죠. 그런데 그걸 숨기면서 관계가 두렵기 시작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 생각나는 한 두 장면들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은 같이 이제 학교에서 밥을 먹었어요. 대학교 때. 그때 막 어떤 애들이 있고 막 뭘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애가 우는 거예요. 후배가. 사람들이 저를 다 째려보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때 너무 황당했어요. 얘가 왜 우는지. 사람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미안하다 그랬죠. 얘는 아니래요. 괜찮대요. 안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대.
뭐 어떻게 괜찮다는데.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째려만 보고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데 나는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요. 한 2번인가 3번인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물어봤죠. 왜 그래, 쟤? 그랬더니 왜 말을 그렇게 하니요? 내가 말을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알겠는데 어떻게 했냐고. 제가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도 이렇게 지금 강의도 하고 제가 집단을 지금은 한 6개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대략 제 삶에서 10년 동안은 저는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녔어요. 바닥만. 그러니까 사람들 얼굴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냐면 사람들이 솔직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 두려우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앞에서 웃고 있지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지는 몰라.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상처가 돼서 오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계속 땅만 보고 다녔어요. 그때 내가 돈을 엄청 주었지. 지금은 돈이 별로 없어. 사람들이 돈을 안 쓰잖아. 근데 그때는 진짜 돈 500원, 100원짜리 막 맨날 돈 주고 다녔는데. 그래서 가끔 집에 갈 때 고개를 숙이고 가면요. 되게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고개를 숙이면. 이렇게 계속 가면요. 근데 사람들이 오는 시야까지는 발은 보이니까 부딪히진 않고. 그때 생각을 맞다. 내가 이렇게 되게 오래 살았지. 근데 제가 언제부터 사람들을 보겠느냐. 대학교 때 집단 상담 수업 시간에 1시간은 이론하고 2시간은 집단 실습을 했거든요. 집단에서 물어볼 수가 있더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용기 내서 물어봤죠. 사람들의 속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한테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이걸 알고 있구나. 그래서 솔직하자는 거예요. 관계에 어려움과 두려움 왜 생깁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솔직하라는 거냐? 그게 목적이냐? 아니요. 솔직성은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친구한테 그랬어요. 네가 집단에서 솔직한 거는 네가 네 삶에서 솔직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 솔직하지 않게 살아도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 네가 솔직하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솔직성이 무조건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직성은 내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목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 가지의 방법이지 솔직성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솔직해지면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하지 않게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갈등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갈등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집이 멀어서 자기는 좀 전화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 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딸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남편, 그러니까 애가 자기 아빠한테 상처를 워낙 많이 받아서 지금 너무 우울하고 죽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듣는데 이분이, 근데 선생님 다 제 잘못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의 성격이 굉장하대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하면서부터 이 사람이랑은 싸우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계속 맞춰줬대요. 그런데 나는 맞춰줄 수 있는데 애들은 맞춰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애들을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지금 그 자녀가 이제 다 30대거든요. 지금도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힘든 거예요. 보통 배우자 한 명이 자녀를 그렇게 비난하면 다른 배우자가 아이를 보호하거나 혹은 아이 앞에선 그러지 않아도 부부끼리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계속 조율을 해갑니다.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싸우거든요. 근데 자기는 아이한테 그런 역할을 못했대요. 그냥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끼어들었다간 더 크게 싸움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분이 제가 갈등하는 게 너무 싫어서 제가 외면하고 살았더니 우리 애가 이렇게 망가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갈등 피할 수 있으면 좋지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해야겠죠. 잘하려면은 계속 부딪혀 봐야 돼요. 그래서 갈등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잘하기 위해서 계속 연습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단은 갈등만 한다고 그게 목적이냐고. 아니요. 갈등하지 않기 위해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거 참 명언이다. 그렇죠? 그래서 갈등이 목적이 아니라 갈등은 목적을 위한 수단인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서로 소통하자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갈등을 왜 싫어합니까? 갈등하면 서로 비난하거든요. 네가 그렇지. 넌 늘 그랬어.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네가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널 싫어하지. 너는 그게 문제야. 늘 판단질을 합니다. 옳고 그른 걸 따지죠. 그런데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고요?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내가 얼마나 널 좋아하는지 힘있게 전하자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집단이었어요. 또 어떤 친구가 진짜 누가 들어도 너무 힘들었겠다, 너무 가슴 아픈 자신의 옛날 일을 얘기했어요. 이 친구는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 자체를 완전히 던져버리려고 그랬었고, 하지만 정말 버티고 살아나는 친구인데, 이 친구랑 친했던 사람, 그 집단도 같이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힘들어하는 이 친구한테, 언니였거든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언니, 나는 언니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친구는 자기 지금 문제에 빠져서 자기는 죽고 싶고 자기는 괴롭고 내 인생은 망가졌고 얘기하는데, 옆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보통 여러분 누가 힘든 얘기하면 위로 잘 못 해주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하면은,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뭐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언니, 나는 언니가 진짜 잘 될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던 이 사람이 뭐 화를 내는 거예요. 너 지금 그게 무슨 얘기냐고. 내가 그 얘기를 들릴 줄 아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근데 이 친구가 그래, 언니 화낼 수 있어. 근데 나는 언니가 진짜 잘 될 거라 생각해. 화내는 거예요, 계속.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소리도 지르는 거예요. 보통 그런 사람들이 안 하죠. 근데 이 친구가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언니 화내도 돼. 근데 나는 언니가 진짜 잘 될 거라고 생각해.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울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도 내 삶이 잘 될 거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도 자기 삶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뭡니까? 소통이에요. 그 사람 뭐였죠? 마음을 전달했어요. 난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 전하다가 말아요. 상대방이 화나면 움찔해가지고, 알았어. 굿이런팅 영화 보면은 로빈 윌리엄스가 맷 데이먼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 그랬더니 맷 데이먼이 오케이, 자기도 안다고 얘기해요. 로빈 윌리엄스가 한 걸음 더 가가서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맷 데이먼이 당하는 거야. 오케이, 안다고. 그만하라고. 또 얘기해요. It's not your fault. 그러니까 맷 데이먼이 화를 내요. 아니까 그만하라고. 싫다고 그 말. 또 얘기해요. 나중에 맷 데이먼이 확 밀어버리죠. 그리고 로빈 윌리엄스가 막 딱 봐서 이렇게 막 쓰러지려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알았어. 그래, 네 잘못이야. 그리고 빼잖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네 잘못이 아니야.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네 잘못이 아니야. 그게 뭡니까? 마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은 여러분, 즐거울 때 전하면 사람들이 되게 가볍게 받아들여요. 근데 진짜 갈등이 있을 때, 나는 너랑 잘 지내고 싶다고. 근데 너의 그런 모습이 날 너무 힘들게 한다고. 아니, 널 비난하는 게 아니고 너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고. 나는 힘들다고. 하지만 네가 좋다고.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집단이라는 겁니다. 아이메시지 하면 좋죠. 그거 누가 모르나요? 근데 갈등 상황에서는 그게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우리의 마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소통할 만큼 다 했대요. 자기는 그래서 다 끝났대요. 제가 그랬죠. 너는 네 얘기 짓거리는 게 집단의 목적이냐고. 그게 아니라고. 소통도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과정이에요. 그럼 목적은 뭡니까?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관계를 취사 선택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순간은 내가 온전히 나를 유지하면서 상대방한테 내 마음을 전하고 상대방 얘기도 곡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듣는 것.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글을 썼는데, 사람들은 관계를 취사 선택합니다. 좋은 관계는 더 잘하고 싶고 싫은 관계는 끊어버려요. 여러분이 그 주체라면 괜찮겠지만 여러분이 그 대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느 날 친구가 여러분의 연락을 안 받아요. 그리고 너랑 연락하기 싫다 그래요. 물어봤죠. 왜 그래 너? 아, 됐어. 너랑 얘기하기도 지겨워. 연락하지 마. 뭐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어떤 부모는 자기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돼요. 그래서 집단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목적은 뭡니까? 내가 싫은 사람과도 마주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 갔는데 저 직장 상사는 싫은데 다른 사람들은 좋아요. 그리고 일도 좋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너무 싫어요. 그럼 마음의 힘이 약하면요, 때려치고 나와요. 그럼 모두 끊어집니까? 그 사람 안 봐서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일도 놓치고 내가 잘 맺었던 관계들도 다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버려요? 그럼 또 만나고 또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관계 속에서 온전히 나를 유지하면서 내 목소리를 내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거. 그게 저는 집단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단에 들어와서 싫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래요. 너 잘됐다. 너한테 되게 좋은 기회다. 네가 어디서 저 싫은 사람이 있을 때 네가 어떻게 네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겠냐. 여기서 마음껏 해라. 마음껏 표현하고 마음껏 하나 내봐라. 그래도 괜찮다. 집단이니까.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아 그래 솔직하고 갈등 속에서 마음을 표현하고 그래서 함께하는 게 그래 알겠죠? 알겠지. 근데 안 되잖아. 경험해야 돼요. 계속 미움받을 용기? 그거 누가 모르나? 안 되잖아요. 미움받는 게 얼마나 힘든데 책 읽을 때는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실제로 내 삶에 들어오면 안 돼요. 왜? 경험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안전한가라는 거는 갈등이 없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갈등은 있어요. 하지만 그 갈등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진 않아요. 무슨 얘기죠? 직장 상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일을 야근을 더 시키진 않아요.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 내내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만나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한테 불이익을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집단이 안전해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느끼냐? 부정적 피드백 너무 많고 자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 힘들 수 있겠지. 하지만 이건 일종의 실험이야. 레빈이 했던 것처럼 하나의 실험이에요. 이거 끝나면 땡이에요. 그쵸? 제가 그래서 그래요. 너 너무 힘들면 일주일에 2시간 동안 꿈 꾼다고 생각해라. 꿈은 여러분이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그쵸?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네가 저 사람한테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폭력만 가하지 않으면 네가 집단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올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이 오지 말라 그래도 너는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와서 연습해.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그래서 집단의 가장 메리트는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머리로 아는 거 실제로 하면서 내 거를 만들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변화하는가? 아까 했던 이야기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솔직하게 되면요. 과거를 반복하게 됩니다. 과거를. 그래서 내 사람에게만 보이는 그런 솔직성을 드러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 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뭐 힘든 자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힘드시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되게 어색해 보이는 거야. 이 위로 안 해주던 사람들이 하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가족이라도 그렇게 얘기하니? 이렇게 그래요. 자기는 가족한테 안 그런대요. 그러면은 네 가족한테 한 대씩 해봐. 어떤 사람한테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부모가 너한테 했던 그 모습을 네가 여기서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왜 하냐? 네가 나중에 부모가 되면 네가 네 자식한테는 네 부모한테 당했던 대로 그대로 할 거거든. 그 이유는요. 우리는 들었던 대로 말하는 게 가장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깥에서 아무리 고상한 척 떨어도 여러분의 피부치한테는요. 고상한 척을 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그렇게 싫어했던 부모 모습을 똑같이 여기서 보여봐. 왜? 네가 나중에 네 자식한테도 네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솔직하게 좀 드러내봐. 그러다 보면은 갈등이 발생하죠. 이 갈등을 직면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은요, 없던 갈등도 만들어내고, 있던 갈등은 더 키우고, 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 하지.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는 어떤 집단이랑 집단을 오래 했는데, 이 친구랑 저랑은 미묘하게 갈등이 없었던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럼 저는 솔직히 가깝게 사실 못 느껴요. 가깝다고 느끼지 못해요. 왜냐? 진짜 내 마음속에서 내 추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이 친구가 나한테 그거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서로 그냥 좋은 관계야. 근데 그게 끝인 거죠. 근데 집단에서 저랑 진짜 미치도록 싸웠던 친구가 좀 있거든요, 몇 명들이. 근데 진짜 친해요. 갈등을 피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피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상처만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힘든 게 아니라 애들 보시면 알아요. 꼬마 애들 보면은요 갈등하면 막 울어요. 근데 갈등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갈등을 피하거나 갈등이 마음 소통의 기회가 아니라 비난과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부인만 할 때 갈등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직면한 다음에는요, 탐색하자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모습이 왜 그렇게 싫지? 내가 왜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지? 나는 왜 내 모습이 이렇게 싫을까? 탐색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물어보는 거예요. 넌 어렸을 때 엄마가 어땠니? 넌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어? 나는 이런 모습인데. 아, 너는 그런 모습이어서 그랬구나. 나는 이런 모습이 이렇구나. 근데 나는 네가 나한테 하는 어떤 말들이 나한테 상처가 돼. 난 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계속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반복하고 현재에 직면하고 탐색을 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혼자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랑 나랑 둘이 마주하는 게 아니라 생판 모르는 다양한 배경 가진 사람들이 10명이 모여 앉아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집단 리더가 어떻게 해보라든지 새로운 방법들,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는 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완전히 내게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하라고요. 계속 연습.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상담하면 힘들지 않냐고.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잘 듣는 건지 속으로 비웃는 건지 동의를 하는 건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집단에서 물어봐요. 왜 그러고 있냐? 얘기 들으니까 어떠냐? 그럼 얘기를 들어요. 그럼 속상해요? 속상한 거 참지 말고 표현해요. 난 네가 이래서 난 속상하다. 난 너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럼 자기도 속상하대요. 아, 그래, 너도 속상하구나.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나만 속상하고 너는 즐거우면 내가 더 열받을 텐데 나도 속상하고 너도 속상하고. 우리 그래도 계속 마주 앉아서 얘기해보자. 그래서 상담이 끝나면 저는 힘이 안 들고 힘이 나요. 근데 일방적으로 제가 뭔가를 전달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듣고 있는지, 싫은 건지,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뭔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상담을 통해서 제가 제 모습이 변하기 시작하고, 야, 그렇구나. 내가 부족한 모습이 있어. 표현하고 물었어요. 대답해 주더라고요. 제가 결혼 초반에도, 연애할 때도, 결혼 초반에도, 그리고 집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갑자기 저 때문에 울었다는 그 친구도 제가 집단하면서 제 모습이 어떤지를 알게 된 게 있어요. 제가 제 마음속에 상처들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경멸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전 사람들이 좋거든요. 근데 갈등이 딱 있을 때요, 저한테 그 경멸의 웃음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희 와이프도 정말 저랑 크게 싸웠고, 집단에서도 선생님 왜 그렇게 웃냐요? 내가 어떻게 웃었는데? 그렇게 아니라 그랬죠. 아니다. 근데 계속 그 피드백이 들리는 거예요. 아, 그게 있구나.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도 냈고요. 다르게도 표현했고, 사람들한테 묻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모습과 내가 나를 보는 모습 사이에 간극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도 편해요.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누구한테 정말 마음 전달할 때 정말 좋은 마음이면 되게 강하게 전달해요. 상대방이 싫어해도 난 너 좋아. 내가 너 좋은데 네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래도 난 너 좋다고도 얘기하고, 누가 나 좋다 그래도 난 그 사람 싫으면 난 네가 날 좋다는 아니지 너한테 그럼 좋은 마음이 안 들어. 또 내 마음도 얘기하고 계속 연습과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은요, 어떤 문제가 없어도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오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문제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없었던 문제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동안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집단을 한 2년, 3년 하면은 여러분이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여러분이 온전히 여러분을 유지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집단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집단은 현실을 닮아 있어요. 예전에 비폭력대화 7년 하신 분이 집단에 오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비폭력대화가 최고인 줄 알았대요. 근데 집단 오니까 집단이 최고래. 물론 이제 나 들으라고 한 얘기일 수 있죠. 근데 그분이 집단을 1년 넘게 하셨거든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했더니 사실 비폭력대화는 자기는 좋기는 한데 그게 내 삶과는 잘 맞닿아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화낼 일이 없고 내 삶에서 내가 비폭력 대화를 했을 때 잘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다라면은 좋긴 하겠지만 자기 삶에선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너무 현실과 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집단 오니까 자기 성격 다 드러낼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근데 다 드러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현실을 닮아서 적용이 빠릅니다. 정말 집단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 반 구성원을 생각해 보세요. 희한하게 성적 순으로 잘랐는데도 어떤 반이든지 늘 까부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늘 소심한 애들이 있고 늘 지적받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집단의 역동이 그렇게 돌아가요. 형제가 둘 있잖아요. 한 명이 아빠한테 달려가서 안기잖아요. 그럼 조금 느린 애는 아빠한테 달려가기가 쉬워요? 그냥 서 있기가 쉬워요? 서 있기가 쉬워요. 우리 마음의 역동은요. 그 원리와 원칙이 있어서 집단에 들어오시면 진짜 다양한 사람들. 그래서 여자들만 모아놓고 남자들만 모아놓고 나이 많은 사람, 어린 사람 모아놔도요. 다 그 성격 패턴이 달라서 그래서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정말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내 마음에 힘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적죠. 개인 상담보다는. 특별히 이제 저희 센터에서 하는 집단 상담은 연장할 때마다 할인을 하거든요. 사실 그거를 하는 거는 제가 처음에 집단을 했던 거는 돈 벌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좋은데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좀 느낀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러면 이 돈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모티베이션인데 일종의 더 참여한다는 거는 모티베이션이 그만큼 있다는 거니까 그만큼 좀 깎아주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해서 오래 참여하실 수 있는 좀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오래 참여하시는 분이 한 3년째 하시나? 그렇고 그래서 한 2년만 하더라도 참가비가 10만 원 이하, 10만 원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10회에 10만 원이니까 부담이 좀 적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좀 오래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센터에서 하는 집단 상담도 개인 상담보다는 싸니까. 근데 이제 좀 단점,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일단 집단 안에서는요. 개인이 너무 힘이 없으면 좀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저는 이제 집단 10회는 무조건 의무 참석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집단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솔직해도 되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정말 문화 충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힘이 없으면은요 적응 못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을 보더라도 한 번 봐서 모르지 않냐.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는데 집단에서 갈등이 많기는 하지만 갈등이 해결되는 모습도 있고 사람들이 변화하는 모습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집단이 어떤 곳인지 파악하는 최소의 어떤 기간이 10회니까 10회는 꼭 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10회를 경험하시고서도 자기는 여기서 너무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그러면 좀 개인 상담을 받으면서라도 유지를 하라고 하는데 그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집단 밖에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집단에서 솔직해지니까 자기는 아무 데서나 솔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말하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잘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죠. 근데 계속 하시다 보면은요. 네. 저도 뭐 일하면서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저는 솔직하게 안 해요. 뭐하러 그 사람이 솔직할 대상이 아닌데. 근데 내 사랑하는 가족, 내 같이 일하는 우리 동료들, 집단원들한테는 진짜 마음대로 솔직하게 해요. 싸우기도 하고, 싸울 때 내 마음 전하기도 하고 하는데 밖에서는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집단 내에서만 좀 솔직하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수위를 잘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질문이 많으실 텐데 그 질문들은 종이에 적으셔서 여러분 나가실 때 내주시면 다음 주에는 우리 집단 상담 리더들이 다 앞에 앉아서 같이 그거에 대한 질의응답들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